예,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옛말이 됐죠. 지금은 10년이 아니라 1년 아니 몇 개월 사이에 세상이 확 달라집니다. 작년 이맘때 쓰지 않던 말들을 우리는 지금 일상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뭐 팬데믹, 확진자, 드라이브 스루, 코호트 격리 등등 한 10개 정도의 단어가 우리의 생활 용어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우리에게 매우 낯선 그런 말들이었죠.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바로 비대면이라는 겁니다. 그런 말 전에 쓰지 않았었죠. 그럴 일도 없었고요. 자, 비대면이 이렇게 일반화될 때 우리 마음은 어떻게 달라질까? 얼굴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는 거고, 눈을 마주치지 않을 때 마음은 그만큼 거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이 지속될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간단하게 오늘 몇 가지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진 두 장을 좀 보겠는데요. 왼쪽은 하늘에서 어느 외국 사진 작가가 하늘에서만 찍는 작가신데 그분이 한국에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찍은 사진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입사원 연수의 한 장면이라고 하더군요. 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런 시절이 또 올 수 있을까? 대단히 우리한테는 아득한 옛날처럼 여겨집니다. 오른쪽은요, 몇 달 전에 안산에서 공무원 시험을 보는 장면인데, 오프라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하다 보니까 저런 참 기이한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데 불과 몇 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의 모습의 변화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 마음속에 풍경이 크게 달라져 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나온 얘기, 또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들을 몇 가지만 추려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겁니다. 불안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만성화되고 있습니다. 그 근저에는 이게 끝이 안 보인다. 어느 전문가도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단언할 수 없고, 백신이 나와도 보장이 안 된다는 게 또 우리의 답답함을 더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언제 자기가 걸릴지 모른다. 뭐 빈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이게 위험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방어 심리가 강해지고요. 그러다 보면 감염 공포가 만연하고 누가 감염이 됐다 할 때 그들을 향해서 낙인, 혐오 이런 것을 은근히 그렇게 심하지 않지만 은근히 그런 것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몇몇 직종의 경우에는 거의 멈추다시피 해버렸습니다. 그것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존재감, 내가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자괴감까지 불러일으키는 게 있고요. 그리고 거리두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고립감, 우울 이것은 많이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돌봄 노동이 과중해지면서 특히 여성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이게 몇 개월 동안 되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가 돌봄의 대상이 될 수밖에 내가 좀 돌봄을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진, 무력감 그게 이제 대상을 알 수 없는 분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들의 생활상이 크게 이렇게 달라지면서 학부모들의 힘든 일이 많아지는데 뭐 충분히 예측된 게 다 통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아이들이 스마트폰 많이 빠져 사는데 이번에 특히 그게 더 심해지면서 친구들을 만날 수 없게 되고 초등학교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 특히 저학년일수록 작년보다 발달이 확실히 늦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시기에 인간의 성장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지적인 것만이 아니라 아주 복합적인 거죠. 정서적이고 사회적이고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누락되다 보니까 균형이 깨져서 지적인 발달조차도 지금 힘들어지는 이게 지속될 때 후유증은 어떻게 될지 대단히 걱정스러운 점이죠. 그리고 우울증 얘기 이미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중에 통계 하나를 찾아보니까 금년도 8월 달 이후에 2차 좀 큰 유행 전인데도 그 전에 이미 우울증 진단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20대가 전체보다 더 퍼센트가 높아지고 있는 것. 이것도 좀 더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자해. 제가 여기 듣기로는 이 자해는 청소년들의 자해하고 다르게 자살 미수로 해서 병원에 실려온 경우만 갖고 통계를 잡은 거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건 코로나하고 상관없는 통계입니다. 사실은 2018년, 19년, 2020년 상반기니까 코로나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바로 오기 전까지인데도 저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 특히 20대, 특히 여성, 20, 30대 여성의 자살과 우울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지금 많이 걱정스러운 현실인데 아무래도 여성들이 더 비정규직 같은 하위 직종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굉장히 취약하고 여러 가지 그 사회적 관계가 중요한데 사회적 관계가 끊길 때 더욱더 타격이 큰 것.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그 부정적 영향도 아마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남자들은 어차피 혼자 지낼 때가 막 게임하고 이러는데 여성들은 수다도 떨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언제 우리가 자살하고 싶은가 할 때 사회학이나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연구를 종합해 보면 아주 간단하게 요약이 됩니다. 하나가 쓸모없다고 자신이 느낄 때, 자기는 누구에게도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그런 확신이 들 때, 거기에 더해져서 뭔가 자기가 고립돼 있다. 사람들과 단절돼 있다. 사람들이 나를 전혀 돌아보지 않는다. 아무도 나한테 관심 가져주지 않는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다. 이런 상황들이 함께 결합될 때 가장 이제 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커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 고립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요. 프로파일러 그 권일용 선생님이 어디선가 쓰신 칼럼을 제가 좀 잠깐 인용해 봤습니다만, 그 묻지마 범죄, 굉장히 좀 잔혹하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죽이는 이런 범죄자들을 인터뷰 쭉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살아온 얘기 듣고 마지막에 물어본다고 하지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 그럴 때 거의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여기 써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한 적이 처음이다. 또한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들어준 것도 처음이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고립된 심리. 이 제목, 칼럼의 제목이 고립된 자의 마지막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립이라는 게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 마음의 힘든 상태를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범죄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일본에서도 히키코모리들 가운데 일부가 좀 알 수 없는 그런 범죄를 종종 저지르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자살과 함께 그 정말 반사회적인 그런 범죄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이런 고립과 함께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 보면 방역이 모든 것에 가장 우선시됐던 지난 몇 개월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생계 어려움도 좀 묶어놓고 그들의 불만도 막 잠재우고 했죠. 다른 한편 학교라는 게 모여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못 가게. 그러니까 경제와 교육이 양쪽이 가장 지금 답답했던 상황이죠. 방역을 위해서. 그런데 이걸 계속 지속할 수도 없고 다행히 1단계로 좀 내려오긴 했지만 팬데믹 자체는 더 오래 간다고 할 때 이 방역과 함께 우리가 살펴야 될 게 사회라는 축이라고 보는데요. 이 사회는 사회적 거리두기밖에 지금 과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시점이 달라져야 되지 않나. 사회적 거리두기는 굉장히 소극적인 것이고요. 이 사회가 제대로 작동해야지 경제도 이제 좀 사람들이 만나야지 뭐 경제가 돌아가는 거.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만나야지 배움도 일어나고 아이들도 좀 삶의 기쁨도 얻고 하는 것이다 보니까 사회를 어떻게 재생시킬 건가, 어떻게 회복시킬 건가, 안전을 확보하면서 이게 우리의 중대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거 함께 얘기하는 이 자살 예방도 바로 큰 맥락에서는 사회라는 것을 다시 좀 안전한 그런 형태로 토대를 만드는 것,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대면 시대에 사회적 거점이 필요하다. 어차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가족으로도 한계가 있다면 어떤 게 필요할까? 한 4가지 정도로 좀 생각해 보는데 지금 일자리가 안 그래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더 경제가 힘들어져서 취직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더 힘든 것은 학교를 졸업하고 아무 데도 소속돼 있지 않고 자기 밥벌이도 못한다고 할 때 그것이 가져다주는 그 곤혹스러움, 자존감의 훼손, 이게 엄청나지요. 근데 어차피 현실이 그렇다면 비노동 세계,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영역에서도 내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어떤 것이 나와야 됩니다. 막연한 얘기지만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건지 몇 가지 뒤에서 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삶의 이야기가 확장돼야 된다. 자신의 이야기, 뭐 얘기저기 많이 얘기하죠. 수다도 떨고. 근데 이것이 확장된다는 것은 서로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스토리가 더 깊어지고 의미가
풍부해지는 이런 것. 그게 되려면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다. 안전하다는 것은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좀 못나도 괜찮은. 근데 우리 집안 식구들끼리 안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친척들 모였을 때 진짜 안전하지 않죠. 명절 때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질문 자꾸 던지고. 친구들 모여서도 은근히 뭐 서로 비교하고 이거 안전하지 않은 건데, 그런 거 떠나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그 자리가 얼마나 가능할까. 그러면서, 실제감, 그러니까 프레젠스.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 비대면, 완전한 비대면은 아니지만, 서로 저는 적어도 여러분 볼 수 없기 때문에 실제감을 느낄 수가 없죠. 근데 이런 것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그나마 안전을 확보하면서 좀 누릴 수 있는 것, 좀 최대한 고안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접촉은 줄이되 만남은 유지하라. 근데 지금까지 접촉을 제한하다 보니까 만남 자체를 안 해버렸는데 이걸 양립시킬 수 있는 방법 없을까 하는 건데 제 지인이 보내준 사진인데요. 이분이 미술 평론하시는 분인데 지인들 몇 번 초대해서 집에서 아주 저렇게 소박하게 그림 같이 보면서 얘기 나눴던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집에 다른 사람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금 굉장히 그 고립된 공간으로 무료하게 이렇게 유지될 때가 많은데 집을 좀 왕래하는 문화 같은 걸 만들어 보자. 뭐 많은 사람이 오갈 필요는 없죠. 단 두세 가구만 모여도요.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고 어차피 많이 모이는 게 좀 위험하다고 할 때 이렇게 좀 집 가까운 일상에서 새로운 좀 공동체적인 경험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서울의 합정동에 있는 어느 빨래방의 얘기인데요. 이게 제가 한겨레 20일에서 보고 거기 있는 사진을 이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아직 거기 방문을 못했어요.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참 재밌었습니다. 뭐냐면 빨래방 가면은 이렇게 빨래 넣어놓고 기다리잖아요. 대부분 뭐 스마트폰 보겠죠. 근데 여기에는 재밌게도 그 주인이 저기다 노트 한 권을 놨습니다. 누구든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기다 글을 쓰는데 저기 보세요. 자기 글을 쫙 썼어요. 그리고 분홍 색깔로, 주홍 색깔로 또 다른 글이 써 있죠. 댓글처럼 거기에 자기 느낌 같은 거 얹습니다. 인터넷으로 보면 댓글이죠. 그야말로. 근데 이게 오프라인 아날로그로 되다 보니까 이게 또 쌓여 있잖아요. 계속 페이지가 넘어가면 옛날 게 나오고 하는 건데 재밌는 게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오가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어차피 익명화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끼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정서적 교감이 오갈 수 있다. 작은 예지만 많은 힌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진짜 안전하죠. 만나지 않아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자기 속 얘기 털어놓을 수 있고 저기에 많은 사연이 있어요. 힘든 얘기도 올립니다. 저렇게라도 해서 자기의 마음을 내비칠 수 있고 누가 반응해 줄 수 있다면 굉장히 귀한 일이죠. 비록 내가 도시에 살면 친구도 없고 혼자 살지 모르지만 저렇게 어디선가 전혀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과 내 사는 풍경을 나눌 수 있다. 이것이 좀 사는 재미인 거죠. 얼마든지 물론 인터넷상에 저런 게 오가긴 합니다. 근데 이게 느낌이 다릅니다. 인터넷은 훅 지나가면 말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한계라면 한계일 텐데 이렇듯이 오프라인 공간에서 낯선 사람끼리 만날 수 있는 그런 통로들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또 한 가지 좀 안전하게 우리가 자기를 넘어서 다른 사람 만날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기획으로 전 동네 한 바퀴 이런 걸 생각해 봅니다. 이미 물론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미 있어서 제 왼쪽도 제 후배가 지금 자기 아이를 데리고 동네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한 30명이 한 그 어린이집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네트워크가 맺어져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다 알고 지내요. 서로 60명의 부모와 60명의 자녀들이 이렇게 알고 지내는데 종종 저렇게 몇 년 전부터 동네 한 바퀴 도는 걸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시대야말로 저런 게 더 필요할 거다. 대신 돌아다닐 때 이렇게 얘기를 좀 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르신들도 저렇게 저녁 때마다 모여서 저건 성북구에서 있었던 건데 건강마을 하면서 있었던 프로그램입니다. 저녁 때마다 모여서 함께 운동하고 걷는 겁니다. 매일 걸어요. 얼마나 저게 좋은지요. 왜냐하면 혼자 사는 분 당뇨 걸려 있고 고혈압 이런 분들 자기 관리해야 되는데 잘 안 하거든요. 습관이 안 붙으니까. 근데 이렇게 네트워크를 맺어서 하면 건강도 도움이 되고 훨씬 더 정서적으로도 풍요로워집니다.
부산에서도 뭐 동네 한 바퀴 이런 거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걸 보니까 복장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이렇게 좀 관제 동원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무튼 이렇게 전 이런 제안 드립니다. 여러분 사신 동네에서 그냥 몇몇 사람이라도 모여서 저녁 때 함께 걷는데 사람들을 더 붙이는 거죠. 알려서 저녁 한 8시 무조건 나와라. 걷자. 대신 여기 원칙이 있습니다. 절대 말 걸면 안 돼. 안 그래도 지금 방역해야 되니까 좋은 핑계가 됐죠. 말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안부만 묻고 더 이상 뭐 사는 얘기 뭐 묻지 마. 그래야지 안전합니다. 그래야지만 빈노동생이 돼. 내가 취직 어디 했고 안 했고 저 사람 몇 병 앞에서 사고 이런 거 전혀 눈치 안 보고 그냥 함께 동네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친구가 될 수 있고 이들이 함께 걸을 수 있다면 동네도 더 활기가 생기고 안전해지고 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방역 하다 보니까 막 소극적으로 안 하는 거 위주로 가는데 이제 이 시기가 길어진다고 하면 좀 더 긍정적인 제안, 도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사진은요,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비대면 시대에 도시 디자인 공모한 건데 여기에 1등 상을 받은 게 베트남 건축가였습니다. 그 작품입니다. 지금 저기 잘 보면요, 서로 이렇게 교차로가 걷는데 사람들이 전혀 만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오른쪽 거 보면 하나 내려가고 하나 올라가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이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걸어도 사람들이 마주칠 일이 없어요. 진짜 안전하죠. 그러면서도 재밌고요. 조형적인 즐거움도 있습니다. 이런 걸 비대면 시대 아니었으면 누가 생각해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집 안에만 있지 않고 바깥에 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을 서로 바라보고 뭐 손인사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안전한 이것이 전 얼마든지 새로운 방식으로 가능할 거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줌이라는 그런 것이 많이 활용이 되고 저도 수업을 이걸 많이 하는데요. 이것도 보니까 정말 여러 방면으로 활용될 것 같더라고요. 화상 네트워크는 지금 여러분과 이것과 달리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지금도 실시간인데 상호작용은 되게 제한되어 있죠. 여러분이 글 올리는 거 정도 뒤늦게 저희가 보는데 질문해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바로 글을 뜬단 말이죠. 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비대면 시대에 굉장히 새로운 어떤 출구가 될 수 있다. 이미 많이 활용이 되고 있지만요. 그리고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해보니까 좋은 게 수강생들이 자기 가족과 함께 강의를 듣는 경우가 있어요. 들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들리니까. 뭐 화면상에 나타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옆에서 들었대요, 같이.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제 강의 듣는 분이 뒤에서 어떤 자기 딸이 이렇게 자기 공부하다가 제 강의를 와서 듣고 막 그런 걸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문화가 더 풍부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동안 가족이 공유한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 게 있고요. 독서 모임 같은 것도 이걸 통해서 좀 다양하게 전국에서 모이기 어려워요. 근데 저도 지금 11월, 12월에 독서 모임 같은 게 몇 개 잡혔거든요. 돈이 안 들어요. 그냥 하면 됩니다. 가끔 저자 초빙해서 저자로서 초대돼서 하는데 예전 같으면 저자 초대하려면 얼마나 막 번거롭습니까? 근데 잠깐만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되니까 집에 좀 각자 고립돼 있어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그리고 현장 여러분 여행 이제 가잖아요. 요새 여행 상품 그런 것만 뜨는데 뭐 비행기 타고 쑥 돌고 오는 거 그런 건 너무 재미없고 가서 가이드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집안에서 자기는 그냥 여행하고 VR로 하면 더 재밌겠지만 거기까지는 아니라지라도 근데 꼭 여행 전문가가 아니라도 여러분이 자기가 좋아하는 공간 가고 싶은 여행지 이런 데 가셔서 이걸 틀어놓고 같이 나누면 다른 사람들 함께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식으로 이 줌이라는 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는데 이걸 해외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친 사람들이 서로 돌보고 응원받는다. 이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돌봄 때문에 힘든 분들, 장애아이를 키우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엊그제 서울시에서 했는데 막 눈물바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줌으로 이거 굉장히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형제가 사형제인데 한 달에 한 번 꼭 줌으로 만나거든요. 근데 제 동생이 저희 아버지를 지금 모시고 살아요. 5월 달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제 여동생이. 근데 줌으로 만나는데 막 울더라고요. 힘들다고. 거기서라도 형제들 앞에서 이렇게 운다는 게 얼마나 큰 치유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뭐 가족 뭐 등등 언제든 이거 모일 수 있고 큰 돈 드는 게 아니니까 이걸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새로운 방식의 실험들이 가능할 거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 뭘 어떻게 할까?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다양하게 찾자. 어떤 때 필요가 될 수도 있고요. 재미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공동의 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어려운 일이 다른 사람한테 어려운 일이 함께 만나면 오히려 그 문제는 선물이 될 수가 있다. 혼자 갖고 있는 문제는 너무나 힘든 짐인데 서로의 공통의 문제를 같이 끌어안고 있다 보면 더 유대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한 세 사람은 시작돼야 된다. 둘만 갖고는 안 되고요. 세 사람 정도 돼야지 역동이 붙습니다. 점에서 선으에서 면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 마음에 맞는 사람 두 사람을 더 찾으면 새로운 공간이 거기서부터 열립니다. 그리고 느슨한 연대 속에서 꼭 아는 사람, 친한 사람이 아니라도요, 잘 모르는 사람도 얼마든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다. 사회적 우정 그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분들 친하지 않아도 우리는 멋진 일상을 함께 창조할 수 있다는 이런 발상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만나고 서로 온라인만 갖고도 안 되고 오프라인만 갖고도 안 되는데 이게 서로 만나면 앞으로 대학 강의도 팬데믹이 지나가도 비대면 강의가 병행될 것 같아요. 장점이 있거든요, 나름대로. 그래서 오히려 오프라인이 있음으로써 온라인이 활성화되고 온라인이 있음으로써 오프라인이 더 단단해지는 이런 선순환 이런 것들을 우리 좀 찾아보면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도 좀 새로운 삶의 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편 읽겠습니다. 잠시 멈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지해 있습니다. 사회가 딱 멎어선 것 같은 느낌도 들 텐데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 같은 그런 신호일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무사님의 정지의 힘이라는 시입니다. 기차를 세우는 힘, 그 힘으로 기차는 달린다. 시간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미래로 간다. 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 그로 인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안다. 무엇이 되지 않을 자유, 그 힘으로 나는 내가 된다. 세상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달린다. 정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달리는 이유를 안다.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 예, 우리의 마음과 일상이 이런 꽃으로 피어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